장터 한복판 사람들이 갑자기 술렁였어요. 박만수 할아버지의 손등에서 숫자 문신이 드러났죠. 누군가는 숨을 삼키고 누군가는 손가락질했어요. 저거 죄인들 표식 아니야? 수군거림이 퍼졌네요. 할아버지는 장바구니를 움켜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달랐죠. 마을 아이들과 웃으며 농담을 건네던 따뜻한 이웃이었어요. 손녀와 손을 잡고 장터를 거니는 모습은 정겨웠죠.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시선이 차갑게 변했네요. 순식간에 고립된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과연 그 숫자 문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말 과거의 죄인이라는 소문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시골 장터는 늘 그렇듯 활기가 넘쳤다. 상인들의 외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하루의 평화로움을 그려내던 그때 작은 사건 하나가 모든 분위기를 뒤바꾸었다. 박만수 여든의 노인이 장바구니를 옮기다 낡은 장갑을 벗었고 그 순간 그의 손등에 새겨진 숫자 문신이 햇빛에 드러난 것이다. 오래된 살결 위로 음각처럼 박힌 숫자가 눈부시게 빛났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동시에 숨을 죽였다. 시장의 시끌벅적한 소리마저 순간 멎은 듯 고요가 찾아왔다. 어떤 이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문신을 똑바로 응시했고 다른 이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옆 사람을 밀치며 귓속말을 나눴다.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었고 그 고요가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을 더 자극했다. 저거 죄수들 표식 아니냐? 낮게 던져진 한마디는 마치 장터 한복판에 돌멩이를 던진 듯 파문을 일으켰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이 연달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맞아, 나도 들었어. 전쟁 때 잡혀간 게 아니라 감옥에 끌려갔었다더라. 그러니까 그 손등에 저런 걸 새긴 거지. 근거 없는 소문이 사실처럼 변하며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아이들마저 긴장된 공기를 감지했다. 한쪽에서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으며 엄마 저게 뭐야? 무서워하고 속삭였고 다른 쪽에서는 아이들이 서로를 밀치며 장난스럽게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그 웃음에도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채 커다랗게 열려 있었다. 상인들 역시 불안해졌다. 채소를 다듬던 아주머니는 칼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생선을 손질하던 상인은 비닐 장갑을 벗으며 괜히 가까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중얼거렸다. 몇몇은 손님에게 물건을 내밀다 말고 고개를 돌려 자리를 피했다. 평소 활기로 가득하던 장터는 이내 사람들의 불신과 두려움으로 뒤덮였다. 할아버지 곁에 있던 손녀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작은 손이 덜덜 떨리며 힘없이 움켜쥐었지만 그것은 분명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다들 우리를 저렇게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만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깊게 고개를 숙이고는 그저 묵묵히 숨만 내쉬었다. 그의 주름진 이마가 더 깊게 접히고 어깨가 축 처져 내려앉았다. 무겁고 길게 내쉬는 한숨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확신을 사람들에게 주는 듯 보였다. 그때 장바구니가 기울며 사과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붉은 사과는 돌길 위를 대굴대굴 굴러가다 멈췄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 사과에 꽂혔다. 단순히 과일 하나가 떨어졌을 뿐인데 그들은 마치 그것이 어떤 증거라도 되는 양 바라보고 있었다. 한 아이가 호기심에 사과를 집어들었지만 곧바로 흙이 묻었다는 듯 손을 털며 내려놓았다. 엄마, 더러운 거 아니야? 아이의 말은 단순한 투정이었지만 장터의 긴장감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옆에 있던 아이들이 킥킥 웃었지만 그 웃음은 순수한 장난이 아닌 두려움과 배제의 감정이 뒤섞인 비웃음에 가까웠다. 아내 이순자가 허리를 굽혀 사과를 주워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 사과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천으로 닦아냈다. 그러나 닦아내도 사과 껍질 위에 묻은 불길한 시선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전쟁 때 끌려갔다던데 거짓말 아니었어? 아니야, 죄수였다니까. 소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마치 오래된 진실을 드러내는 듯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정작 누구도 그 출처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그 문신을 증거로 삼았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울먹이며 외쳤다. 우리 할아버지는 나쁜 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잔뜩 뒤틀린 공기를 뚫지 못했다. 오히려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시선을 거두었다. 그 웃음과 시선은 서연의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멀찍이 서 있던 마을 이장은 팔짱을 낀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번뜩였고 표정은 무겁게 굳어 있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의 존재는 묵직한 판결처럼 공기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결국 박만수는 장바구니를 움켜쥐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는 여전히 숙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등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다. 사람들은 그가 떠나가는 순간까지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그 길은 깊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박만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골목 속으로 삼켜졌다. 장터에는 여전히 싸늘한 웅성거림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장터는 평소처럼 열렸지만 분위기는 전날과 전혀 달랐다. 물건을 흥정하던 목소리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먼저 들려왔다. 사람들은 물건을 고르면서도 고개를 숙여 옆 사람에게 속삭였고 표정에는 묘한 긴장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 중심에는 어제 드러난 박만수의 손등, 그 위에 숫자, 문신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어제 봤어? 확실히 번호였어. 전쟁 포로라잖아. 아니야, 내 사촌이 그러는데 그건 죄수들한테 새기던 거라던데. 그럼 진짜 감옥살이 했던 거야? 서로 다른 말이 꼬리를 물며 퍼져나갔다. 출처도 불분명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면서 조금씩 과장되고 왜곡되었다. 처음에는 전쟁 포로였다라는 말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죄수였다. 큰 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변질되어 갔다. 장터와 우물가, 가게 앞에 삼삼오오 모인 주민들은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을 번쩍였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장터 모퉁이에서 놀던 아이들이 서로를 밀치며 서연을 흘겨보았다.
야, 너네 할아버지 죄수라며? 그래서 손에 번호 새긴 거라잖아. 서연은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다. 그러나 아이들의 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교실 전체가 서연을 알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친구들의 시선이 쏠렸다.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속삭이는 아이들이 있었다. 저의 할아버지 감옥 다녀왔다잖아. 맞아, 그래서 손에 낙인처럼 새긴 거래. 서연은 책상에 앉으려 했지만 옆자리 아이가 의자를 슬쩍 밀어 거리를 뒀다. 친구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렸다. 점심시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모두 함께 밥을 먹는데 서연은 혼자 빈자리에 앉아야 했다. 옆에서 한 아이가 대놓고 말했다. 너도 좀 무섭다. 죄수 손녀라면서. 순간 교실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서연의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렀다. 그 소리가 오히려 아이들의 웃음을 더 크게 키웠다. 하굣길 서연은 책가방을 메고 터덜터덜 걸었다. 그러나 뒤에서 따라오는 목소리가 그녀를 찔렀다. 죄수 손녀다. 숫자 집안이라잖아.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아서서 울먹이며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야. 그 숫자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나 아이들은 잠시 멈칫했을 뿐, 곧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 섞인 웃음은 칼날처럼 서연의 마음을 베어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눈물이 얼굴을 적신 채 대문 앞에 주저앉았다. 그때 마당에서 삽질을 하던 박만수가 삽자루를 놓아버렸다. 흙이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지만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손등을 옷으로 감쌌다. 밤이 되어 저녁상을 차렸지만 밥상 위 국은 금세 식어갔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눈물만 삼켰고 아내 이순자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애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박만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숟가락만 손끝에서 빙글 돌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은 변명보다 더 무겁게 식탁 위를 짓눌렀다. 그날 밤 집 앞 담벼락에서 이순자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담벼락에 붉은 스프레이로 죄인 집안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던 것이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오히려 그 거칠음이 더 날카롭게 다가왔다. 이순자는 걸레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닦아냈지만 낙서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붉은 물감은 물에 번져 더 퍼져버렸다. 이웃들이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다가와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동정이 아닌 차가운 거리감으로 가득했다. 박만수는 현관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등을 다시 옷소매에 감췄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숫자 문신은 여전히 그의 피부 위에 살아있었고 그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장터에서 시작된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만수와 그의 가족이 고립되어 서 있었다. 담벼락에 새겨진 붉은 낙서는 지워도 지워지지 않았다. 붓질하듯 번져버린 글씨는 오히려 더 크게 보였고
그날 저녁 이후 집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숨이 막히는 긴장감이 벽을 타고 내려앉았다. 손녀 서연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책가방은 그대로 구석에 던져져 있었고 밥상 위 반찬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작은 체구가 이불 속에 웅크려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문틈 너머로 새어나오는 기척은 무거웠다. 억지로 잠을 청해보지만 아이들의 조롱과 웃음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부엌에서는 이순자가 멍하니 국그릇을 바라보고 있었다. 숟가락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줍지도 않았다. 눈빛은 공허했고 표정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마주 앉은 남편을 노려보았다. 박만수는 식탁 끝에 앉아 있었지만 젓가락조차 들지 않았다. 여보, 이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제는 말씀 좀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저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세요? 우리 집 담벼락에 무슨 낙서가 쓰였는지도 보셨잖아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더 깊게 숙였고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다. 옷소매가 흘러내리자 손등 위 숫자가 다시 드러났고 그는 급히 소매를 끌어올려 감췄다. 숨소리만 길게 이어졌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한층 격해졌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까지 죄인 취급당하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그녀는 손으로 식탁을 쾅 치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박만수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방 안에 있던 서연은 그 대화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할머니 목소리와 할아버지의 침묵이 더 크게 다가왔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고 심장은 불안에 휘둘렸다. 머릿속에는 끔찍한 의문이 떠올랐다. 정말 할아버지가 죄인이 맞는 걸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걸까? 서연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막아도 막히지 않았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불안은 아이의 가슴을 짓눌렀다. 결국 베개를 껴안고 흐느끼며 몸을 웅크렸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고 방 안은 울음으로 채워졌다. 이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결국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흐르는 눈물을 손바닥이 다 막아내지 못했다. 박만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그의 침묵은 방 안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대화 대신 늘어진 정적은 가족을 더욱 갈라놓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인기척이 스쳤다. 담벼락 너머 희미한 그림자가 오가고 있었다. 이장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마당을 흘끗 바라보다가 담벼락에 기댔다.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눈빛은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집안의 고통을 엿보는 듯한 기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집 안에서는 여전히 울음과 침묵만이 이어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위로하지 못했다. 손녀의 울음, 아내의 눈물, 그리고 박만수의 무거운 한숨이 겹쳐지며 집을 짓눌렀다. 그리고 그 위에 이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던 시각, 마을 회관 안에는 이장이 불러 모은 주민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낡은 의자들이 삐걱거렸고 희미한 전등 불빛이 깜빡이며 불안한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모두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긴장과 불안이 서려 있었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마저 크게 울려 퍼졌다. 이장은 회관 앞에 서서 주민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쩍였고 목소리는 단단히 가라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과 마을의 안전을 지키려면 더는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회가 나는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고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정말 죄수였을까? 그 문신이 그냥 생길 리는 없지. 서로 다른 추측들이 오갔지만 공통된 것은 불안이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어머니는 눈빛이 흔들렸고 팔짱을 낀 농부는 불안한 듯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렸다. 그때 한 노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살아남은 게 죄는 아니잖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소. 순간 회관은 잠시 조용해졌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공감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장은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닙니다. 저런 문신은 아무 이유 없이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낙인일 수도 있고 위험을 뜻하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사람들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다. 몇몇 주민은 작은 목소리로 동조했다. 그렇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런 말들이 나오자 다른 이들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은 점차 공포로, 공포는 적대감으로 변해갔다. 그 집을 더는 두면 안 됩니다. 이장의 말은 칼날처럼 회관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순간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고 몇몇은 고개를 저었지만 대부분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침묵했다. 결국 침묵은 동의와 다름없었다. 이장은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가 탁 내려치며 말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움직입시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회관 안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눈빛이 서로를 향해 옮겨갔다. 주민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고쳐 쓰고 누군가는 팔을 꼭 움켜쥐며 결심을 다졌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스며 있었다. 마치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듯한 표정이었다. 회관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바람에 등잔불이 흔들리며 벽의 어두운 그림자를 더욱 크게 드리웠다. 사람들은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며 회관을 빠져나갔다. 이장은 맨 마지막에 나서며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을 던졌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슴풀에 번지고 있었다. 마을 회관 밖으로 나선 주민들은 서로 말없이 눈빛만 주고받았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결심,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섞여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게 마을 어귀를 향해 움직였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고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밤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달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을 골목길을 따라 횃불의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리며 다가왔다. 어른 남자들, 젊은 청년들, 그리고 두려움에 동조한 몇몇 여자들까지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 박만수의 집 앞에 몰려들었다. 불빛은 불길하게 일렁였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단했다. 집 안에서는 그 기척이 또렷이 느껴졌다. 서연은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횃불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웃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낯설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두려움에 떨었다. 작은 손이 문고리를 꽉 붙잡았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순자는 급히 방문을 걸어 잠그며 다급히 소리쳤다. 여보, 숨어요. 지금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저 사람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박만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는 손등을 옷소매로 감싸 쥐었지만 곧 그 손을 풀어내며 고개를 들었다. 오랫동안 숙여왔던 목덜미가 드러나자 깊은 주름이 어둠 속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밖에서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 열어라. 진실을 밝히라. 굵은 남성들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대문은 철컥거렸고 아이 울음 같은 떨리는 소리들이 사이사이 섞였다. 그때 가장 크게 울린 목소리는 이장의 것이었다. 여러분, 더는 숨겨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진실을 확인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불길한 확신으로 가득했고 주민들의 횃불은 더욱 크게 흔들렸다. 이순자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나가지 마요. 제발 제발 그냥 이대로 숨어 있어요. 그러나 박만수는 천천히 아내의 손을 풀어냈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숨겨온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듯 했다. 드디어 그는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삐걱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다. 서연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할아버지의 옆으로 달려나가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손이 그의 주름진 손을 감싸며 떨리고 있었다. 대문이 열리는 순간 횃불 불빛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붉은 빛이 어둠을 가르며 박만수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손등 위 숫자 문신이 불길하게 빛났다. 사람들의 눈이 그 문신에 동시에 꽂혔다. 숨소리가 무겁게 엉켜 터져 나왔다. 이장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보시오, 저게 바로 증거 아닙니까? 그의 외침에 주민들이 술렁였다. 불안이 확신으로, 확신이 적대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서연이 울먹이며 외쳤다. 그만하세요. 할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처절한 울림이 있었다. 서연은 할아버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민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가 있었다. 박만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주민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내가 이 손등에 새긴 숫자, 그건 죄의 낙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표요. 그 순간 공기가 흔들렸다. 불빛은 여전히 불길하게 일렁였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잠시 멈칫했다. 긴장은 절정에 달했고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박만수는 대문 앞에 서 있었다. 횃불 불빛이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손등 위 숫자 문신은 선명하게 드러났다. 주민들의 눈빛이 한 곳으로 꽂혔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바람 소리마저 사라진 듯 고요했다. 그는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죄의 낙인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듯 했다. 나는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끌려갔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지만 잡혀간 그곳은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이 일제히 흔들렸다.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박만수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이름조차 빼앗겼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것은 단 하나, 이 손등에 새겨진 번호였습니다. 사람의 존엄은 사라지고 우리는 번호로만 불렸습니다. 먹을 것도 물도 없던 그곳에서 수많은 이웃들이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른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그 대가로 친구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얻어먹는 동안 내 옆에 있던 사람은 굶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 손등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퍼졌다. 정말 포로 수용소였단 말인가? 그럼 그 숫자가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다른 이들은 눈빛이 흔들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이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안경 너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증거는 없잖습니까? 당신 입으로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단순한 변명일 뿐입니다. 이장의 목소리에 주민들은 다시 웅성거렸다. 공기는 흔들렸고 불신과 의심이 다시 번졌다. 그 순간 서연이 앞으로 뛰어나왔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외쳤다. 제발 믿어주세요. 할아버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알아요. 저를 위해 늘 희생하셨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늘 참고 버티셨어요. 죄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의 울부짖음 같은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주민들 중 몇몇은 눈을 돌렸고 어떤 이는 손에 든 횃불을 내렸다. 박만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서연아, 미안하다. 이제야 말해서 너에게까지 짐이 될까 두려웠단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깊었다. 손녀의 작은 손을 잡은 그의 주름진 손은 더 크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주민들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결연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 숫자는 내 과거의 굴레이지만 동시에 내가 목숨을 이어왔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주민들은 침묵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차갑게 그를 노려봤지만 다른 이들의 눈빛은 흔들리며 흔적 없는 동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갈등과 의심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횃불 불빛은 여전히 붉게 일렁였고 긴장감은 절정에 다다랐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다. 박만수의 떨리는 목소리와 손녀의 울음이 그 균열을 조금씩 넓히고 있었다. 박만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메아리 쳤지만 이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주민들을 향한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저 말 믿으실 겁니까?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죄인일 수도 있는 자의 눈물 한 방울에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주민들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갔고 불길한 기운이 다시 감돌았다. 그 순간 한쪽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말 사실이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마을 한구석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사람들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노인은 깊게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고이고 있었다. 나도 같은 수용소에 있었네. 저 사람의 얼굴을 잊을 리가 없지. 그때 우리 모두 번호를 새겼네.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렸어. 저 손등의 숫자는 죄가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표식일 뿐이야. 회관 앞을 메운 주민들이 순간 얼어붙은 듯 침묵했다. 횃불 불빛만이 흔들리며 노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물은 불빛 속에서 더욱 반짝였다. 나는 그때 많은 동료를 잃었네. 하지만 저 사람은 항상 우리를 살리려고 애썼네. 자기 몫의 빵을 나눠주고 물을 양보했지. 살아남은 건 오히려 기적이야. 그걸 죄라고 부른다면 남은 우리 모두도 죄인이 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며 발끝만 바라보았고 또 다른 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불안과 두려움이 죄책감으로 변해갔다. 한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안경을 고쳤으며 시선을 피했다. 목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그 목은 잠긴 듯한 침묵에 갇혔다. 그의 권위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두 팔로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잠깐이라도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죄인이 아니라 살아남은 용기 있는 분이에요.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서연을 꼭 끌어안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나는 아직 버틸 수 있구나. 주민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말을 잃었다. 처음에는 차갑던 시선들이 조금씩 흔들렸고 차가운 의심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불안한 눈빛을 가진 이들도 있었지만 더 이상 누군가가 돌을 던지려는 기세는 보이지 않았다. 횃불 불빛은 여전히 붉게 타올랐지만 이제 그것은 분노의 불길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양심의 불빛처럼 보였다. 공기는 조금씩 차가운 긴장에서 따뜻한 침묵으로 바뀌고 있었다. 누군가의 낮은 한숨 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은 이전과는 다른 기류에 휩싸였다. 의심에서 시작된 갈등이 진실의 고백과 증언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폭풍 같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며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 울려 퍼지던 웅성거림은 증언 이후 조금씩 잦아들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눈물 어린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자 주민들의 시선은 흔들렸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공기가 서서히 누그러지는 듯 했다.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손에 쥔 횃불은 분노의 불길이 아니었다. 한 젊은 농부가 망설이다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횃불이 쥐어져 있었지만 불꽃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박만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그냥 무섭고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뒤이어 또 다른 주민이 나섰다. 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였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서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내가 겪은 일 다 우리 탓이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 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졌다. 사람들은 차례로 횃불을 내려놓았다. 바닥에 내려진 횃불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불꽃은 여전히 타올랐지만 그 불빛은 이제 따스하게만 보였다. 회관 앞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장만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흔들렸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머물지 않았다. 모두가 박만수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장은 고립된 듯한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밤하늘 위로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다. 잿빛 구름 사이로 달빛이 드러나며 마을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횃불의 붉은 불빛과 달빛이 교차하며 장터 앞을 밝히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은 차갑지 않고 조금은 부끄럽고 따스하게 변해 있었다. 박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주름과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오랫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털어낸 뒤 찾아온 고요였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다. 이순자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오랜 세월 굳고 거칠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주민들은 말없이 흩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고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발걸음마다 무거운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기운이 스며 있었다. 마을을 감싼 긴장은 서서히 풀려나갔다. 남은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횃불의 불씨와 달빛에 비친 고요였다. 그 속에서 박만수와 그의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불신과 의심의 시간을 지나 비로소 새로운 공기가 마을에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이 흐르자 마을은 다시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장터에는 채소와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흥정을 하며 웃음소리를 내뱉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쩔 수 없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사건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장터에 들어선 박만수와 서연을 향해 시선이 모였다. 예전처럼 적대적인 눈빛은 아니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미안함과 망설임이 함께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박만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학교에서도 변화를 느꼈다. 아이들과 다시 어울려 놀 수 있었지만 때때로 자신만 홀로 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복도에서 친구들이 장난을 치며 달려가다가 누군가 무심코 그때 그 문신 말이야 하고 입을 열자 서연의 걸음이 순간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만 곧 다른 친구가 나섰다. 그건 죄가 아니라 용기의 증표래.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살아남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 말에 분위기는 부드럽게 바뀌었고 아이들은 다시 웃으며 장난을 이어갔다. 서연은 작게 숨을 내쉬며 눈가를 훔쳤다. 아직 아프지만 그래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스며들었다. 장터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예전처럼 대놓고 피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어색했다. 그러나 한 상인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박만수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박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만으로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눌러온 무게가 조금은 풀린 듯한 흔적이 있었다. 반면 이장은 여전히 달랐다. 장터 어귀에 서 있던 그는 박만수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히며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는 그림자처럼 구석에 서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은 따뜻했다. 두 사람은 장터 골목을 천천히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다. 경계와 의심 대신 조금은 미안함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골목 끝에 이르자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드리웠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고 박만수는 옆에서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새로운 평온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어느새 계절은 따뜻한 햇살이 머무는 시기가 되었다. 마당에는 봄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고 새들의 지저귀이 평온하게 울려 퍼졌다. 박만수는 작은 평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햇살을 쬐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박만수의 손등 위 오래된 숫자 문신은 여전히 선명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 옷소매 속에 숨기던 습관도 불안하게 손을 움켜쥐던 모습도 이제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연스럽게 손등을 햇빛에 내놓았다. 주름진 살 위로 들이운 숫자가 부끄러움이 아닌 시간의 흔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손등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이 숫자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박만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담겨 있었지만 그 위에는 해방된 듯한 평온함도 스며 있었다. 아니란다, 서연아. 이건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표다. 누군가는 죄라고 했지만 나는 이제 알겠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용기였다는 걸. 서연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손등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문신의 숫자가 그녀의 손끝에 닿자 그것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의 곁을 지나갔다. 장터에서 마주치면 간단한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보였다. 예전처럼 싸늘한 시선은 사라졌다. 대신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존중이 스며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장은 달랐다. 장터 어귀에서 혹은 담벼락 너머에서 그는 종종 박만수와 그의 가족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고립된 모습은 쓸쓸함만을 남겼다. 마당에는 바람이 불어왔다. 서연은 할아버지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박만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괜찮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진실은 결국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거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마당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멀리 장터에서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바람은 그 소리를 실어와 마당을 스쳐갔다. 화면은 천천히 멀어지며 내레이션이 흐른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상처를 드러낼 용기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진실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햇살이 내리비치는 마당, 박만수와 서연의 뒷모습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장면은 서서히 빛 속으로 스며들며 끝을 맺었다.